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우리 일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존재자가 존재한다. 그 별 관심 없어요. 있으면 어쨌어. 중요한 거는 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무엇은 본질인데 영어에서 본질은 에센스라고 하죠. 에센스. 근데 에센스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에세 플러스 엔트 플러스 이하입니다. 에세는 영어 비동사 같은 거예요. 있음이죠. 비동사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분사형이고 이건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있어 온 것. 조금 더 강조하면 계속 있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보죠. 본질은 네 자의 두 자로 줄입니다. 근본 성질을 두 자로 줄이면 본질. 그럼 본질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이런 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성질이 있어요. 모든 사물에는 그 성질에 속한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둥근 원통형이죠. 여기 초록색이고 표면은 맨질맨질하죠. 그리고 보드판에 판소형으로 쓰이고 가격은 500원 정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성질이 많이 있겠죠. 수많은 성질로 있어요. 여러 성질이 있죠. 이 중에 가장 근본되는 성질을 줄이면 본질 그런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가 그럼 가장 여러 성질 중에 한 5가지 얘기했는데 가장 근본적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뗄 수 없는 거. 그럼 뗀다는 게 뭘까요? 여기 원통형? 떼다가 딴 놈도 있다는 얘기예요. 딴 거. 여기 지금 마이크 이런 것도 원통형이죠. 표면이 맨질되는 거는 여러분 책상도 맨질맨질하고 초록색 안 보이네. 초록색 어떤 뭐 그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옷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500원짜리 많이 있어요. 근데 보드판에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판서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요놈에서 떼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이라고 해서 본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본질은 하이데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본질은 에센스 그대로예요. 있어 온 거죠.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매직펜에서 보드판 판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떼일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이 있는 이상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성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에센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전통 철학에서는 에센스, 본질이라고 봤고 하이데거는 자이엔트하이트. 이게 이제 자인이라고 하는 게 독일어에서 이제 영어 비동사 같은 건데 있는 것성.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있는 것다움, 있는 것성. 그러니까 추상명사 할 때 무슨 성성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듯이 하면은 있는 것성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존재자성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존재자를 바로 그런 존재자적이게 하는 거. 그게 전통적으로는 본질이라고 했고 이런 것을 하이데거는 이제 존재자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동일성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계속 그런 존재자로 있게끔 하는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있게끔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봅니다. 전통적 형이상학에서 이런 동일성의 대표가 3가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대 플라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데아 같은 거고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신 이런 것이 바로 그 어떤 그 사물을 그렇게 해주는 동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것이고 근대가 되면은 자아가 그런 것이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비판하죠. 자기 앞에까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중심에 놨다. 그리고 그 존재자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만 탐구했고 그래서 존재자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래서 뭐 이데아나 신이나 자아 이런 것들을 탐구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 자체는 망각된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또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존재가 어떻게 망각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이데거는 너무나 전통 철학이 존재자 위주로 그러니까 본질
또는 동일성으로 보면은 뭐 이데아나 신자아 위주로 진행돼 왔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태도를 어떤 존재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하고자 하는 존재 자체,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있는 그대로의 있음. 우리가 존재도 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의 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에 비해서 일상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으로 있다는 방식이죠.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후설식으로 보면 어떤 주관에 의해서 구성된 무엇, 어떤 본질로서 그렇게 있는 것.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있음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요건 피지스 같은 거는 이따가 좀 달리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래서 그것의 본질이 무엇냐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가 얘기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있음으로 하면요, 존재가 곧 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헷갈려요. 하이데거는 존재가 곧 무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누가 보면 웃기죠. 있음이 없음이냐? 그러면 뭐 중도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독일어로는 nicht입니다. 이게 무예요, 무. 없음인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nicht. sein des. sein des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니면 없는 것이니까 무죠.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존재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이데거의 얘기할 때 항상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라는 거였죠. 존재자는 우리가 보는 이러한 사물 또는 이런 사물에 더 쉬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있음 그 자체 또는 있는 그대로의 있음, 그런 걸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와 같은 것을 중심에 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존재를 중심에 놓으라는 얘기. 존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존재자를 중심에 놓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존재자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뭐가? 존재는.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존재자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건데, 이런 것들과 그 자체의 있음은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무라고 하는 것은 nicht sein des,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잖아. 근데 있는 것은 존재자죠. 존재자는 있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nicht sein des, 있는 것이 아닌 거는 뭡니까? 존재자가 아닌 것이고, 이것은 바로 무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고, 존재자와 같은 것이 아닌 것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존재는 곧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감동스럽지 않은 표정인데, 당연하죠. 말이 돼요? 엄청 욕먹었어요. 당시 30년대에 그 논리실증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유가 무고 무가 유라는 얘기 아니에요. 존재가 곧 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어딨냐. 존재가 어떻게 무요? 하는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존재는 존재자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는 뭐예요? 존재자가 아닌 것이 무니까. 그래서 존재는 곧 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세요? 자, 일단 좀 더 나가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에 대해서 어떤 무엇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존재를 곧 물어보자는 얘기는 존재자와 같은 것만 빠져가지고 중심에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철학사적 의미는 뭐냐면은 서양 철학에서 항상 사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유무잖아요. 있음과 없음 다 얘기한다고. 근데 서양과 특히 이런 동아시아 또는 불교도 포함 동아시아적 사회의 특징은 걔네나 우리나 다 유무, 있음 없음 다 얘기하죠. 철학자들이. 근데 서양은 주로 있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아까 신 같은 경우도 있음 자체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신이 중요한 게 신이 존재 자체, 언제나 있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위 그 피조물은 뭐예요? 있다가 없는 거지. 신이 있어야니까 있는 거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이제 피조물일 수 있죠. 그래서 신과 같은 것은 언제나 있음,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주류 철학에서는 언제나 존재를 얘기하지 무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무는 신한테 잘 맞질 않아요. 실제로 중세 말기에 그 신비주의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은 무일 수도 있다. 신은 존재이지만 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무를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무는 뭐가 없는데 그 뭐 피조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면은 신이 맞지. 그렇게 봐도 될 거 아니에요, 무를. 근데 이때 잘못하면은 장작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다가 지금 하이데거에 와서 존재가 곧 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철학사에서 보면 거의 파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존재를 가톨릭적으로 봐서 신이 존재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가 존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신이 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가톨릭에서 이단입니다. 신은 존재이지 그것이 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뭐 신비주의 가톨릭에서 얘기하다가 큰 코 다쳤지. 그래서 그거는 이단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만에 서양 철학에서 존재를 얘기할 때 무를 같은 선상에 넣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에 대해서 있는 즉 우리가 마주 세워서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의미를 덧씌우고 그것의 본질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무엇으로 있는 그렇게 간주해온 것이 서양 철학의 역사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무엇으로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우리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치가 무게가 무거운 게 있고 무겁지 않은 게 있겠죠. 경중이 있어요. 가치에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하이데거 언뜻 듣기에 이상하게 들릴 텐데 하이데거는 윤리학을 부정합니다. 나의 사상을 윤리학으로 절대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오해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윤리 도덕도 없는 사람이냐? 막갑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윤리학의 근본적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학은 사실은 보편학입니다. 근데 윤리학은 보편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보편학이 되기 어려워요. 네? 뭐냐면 윤리는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되면 됩니다. 네? 그런 식의 보편타당한 윤리적 기준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인간 행위를 그렇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없죠. 지금 우리는 불자로서 사는 이런 행동 방식의 것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죠. 그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왜 저러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 절대 불변의 보편타당한 기준선이 있겠냐?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말이 좋아 그렇지 말이 좋아 보편적이지 그들 리그의 보편이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교인이 보니까 이거는 뭐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것이고 크리스찬이 보니까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면 뭐예요? 여기 그래도 이건 봐줄 수 있어. 근데 여기 국가가 들어가면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윤리라는 게 아니라 국가윤리. 윤리에 국가가 있을까요? 이런 거지.
안중근 의사가 우리 의사라고 그러죠. 이또를 저격을 하잖아요.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 난감한 문제예요. 일본인은 지금 뭐라고 해요? 깡패라고 하잖아요. 낭인 깡패라는 거예요. 막말로 깡패 새끼라는 얘기라고. 왜? 이또는 일본 근대화를 수립한 최고의 인물이었는데 쏴주겠으니까 저 깡패 자식이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사지. 가장 의로운 한 정말 존경받는 영웅이잖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행위가 다를까요? 사건은 똑같잖아. 동일 행동에 대해서. 국가윤리가 개입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인이 동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크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흐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존재는 있는 그대로 있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를 다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적으로 보지 마라. 그래서 어떤 것을 선과 악, 가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누듯이 하지 마라. 그건 사실 불교와도 통하죠. 불교는 뭐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불사선 불사악인데 그럼 뭐 막살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선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마라. 왜? 선악의 기준에는 반드시 아집이 껴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만의 선이지. 넌 막 악당이야. 그럼 싸움 나는데 싸움이 안 나려면 어떡해? 악당이라고 하자. 그래 난 악당이야. 난 악이 너무 넘쳐. 싸움이 돼요? 평화롭지.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과 선의 싸움이고 악과 악의 싸움이지.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너는 악당이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악이야 하면 어떻게 싸워요 그거를. 싸우려도 뻘쭘한 거지. 내가 악당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분류하고 통하죠. 선이든 악이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윤리학을 가지고 내 학문을 더 씌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씌워서 보는 역사를 존재자성이라고 봐요. 어떤 것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의 본질은 이제 존재자성이라고 하는데요. 쭉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에는 이런 존재자성, 존재자의 본질 같은 것을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걸로 봤다는 겁니다. 형상. 그리고 그러면 존재자는 뭐냐? 이런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방에서 드러난 모사물 같은 걸로 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존재의 의미는 뭐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모사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원형, 이데아와 같은 원형을 모방해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물들이 있는 존재자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봤고요. 중세가 되면 기독교 시대니까 이 악투알리타스라고 했죠. 영어 이제 액츄얼리티라고 번역하는데 뭐 활동성이라고 번역되지만은 여기 그게 아니고 현실태 같은 겁니다. 악트, 영어 액트죠. 활동이에요. 이때 활동은 못 가요. 기독교 시대잖아요. 누구 활동이? 하나님의 활동이지. 신의 활동. 신의 창조 활동을 뜻합니다. 여기 액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액트에 의해서 현실화됐다는 건 뭐예요? 신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드러난 거.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악투알리타스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자성을 규정하면은 그 세상의 사물은 피조물이라고 규정이 되겠죠. 기독교 천년의 시대니까. 이럴 때 있다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창조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근대가 되면은 이제 인간이 중심에 서서 인식론적으로 보니까 독일어로 하면 for Gestaltheit. for는 앞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슈텔레는 영어 스탠드 같은 겁니다. 서 있다.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식 어떤 사물이 있다는 얘기는 인식 주관 앞에 대상으로 세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존재자성은 표상성. 그러니까 표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지각한다, 본다 그러는 건데 이것에 뭘 봅니까? 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얘의 상을 보는 거죠. 이놈의 상이 여러분의 어디에 맺혀지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재현이라고 그래요. 왜?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여러분이 눈 속 여기 들어가서 재현되면 큰일 나죠. 죽지. 얘의 뭐? 얘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이 맺혀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걸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상이 맺혀지는 건데, 그래서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표상되어서, 즉 주관의 앞에
대상으로서 표상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가 되면 이 하이데거의 또 재밌는 점인데 그 현대의 어떤 사물의 존재자성을 거기 보면 게슈텔이라고 그래요. 게슈텔이라고 하는데 이 슈텔은 이제 세운다는 거고 게는 집단의 뜻이에요. 모은다. 그러니까 모아 세운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아 세운다기보다는 몰아 세운다. 어감 차이가 있죠. 모아 세우는 거는 그 이것저것 모아서 그냥 세워두는 건데 몰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 라는 식으로 한 방향으로 원사이드하게 몰고 가는 거 있죠. 그렇게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아 세움보다는 몰아 세움. 어느 방향으로 몰아 세우는 방식이고 순수 우리말로 하면 누구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닭달. 우리말이 이런 거지. 닭달한다고 그러잖아. 그냥 막 자글자글 볶는 거지.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바가지 뜻이 그냥 자글자글 볶는 거지. 이렇게 해. 닭달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대사회는 특정한 곳을 향해서 몰아세우는 작업대 위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작업대 위에서 놓일 경우에는 교체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다 부품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부품이 되는 순간 바꿔 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실제로 그거 안 느끼세요? 나 하나 사라져도 세상 별로 글쎄 모르겠어요. 당장 가까운 친지들이 아쉬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그랬다는 듯이 가지요. 교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기술 사회 문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게 이제 기술 철학인데 하이데거가 반드시 거기 언급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을 얘기를 했고, 하이데거의 또 특징은 이런 기술 철학,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몰아세우고 부품화시키고 하는데 하이데거의 특징은 지금 이 기술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아,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인간의 기술력이 발전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이데거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보면 철학자가 아니지. 심각하게 긴 역사로 얘기를 해야 철학자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온 형이상학의 역사가 20세기라고 하는 시대에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중세라고 하는 천년대에 기독교의 방식으로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그것의 의미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드러내버려 준 거잖아요. 근데 20세기에는 기술 문명이라는 방식, 이렇게 닭단하고 작업대에 올라서 닭단에서 자글자글 볶아가는 방식, 이렇게 부품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가. 여전히 신비롭죠. 이렇게 보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인격체가 돼서 고대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중세에는 이렇게 나가고 현대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 맞아요.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이데거 사상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위 기술 철학이라고 해서 산업혁명의 기술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기술력 자체도 큰 형이상 역사의 또 하나의 전개 방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존재는 시대에 따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고대대로, 중세는 중세, 기독교식으로 나왔고, 근대는 근대대로, 현대는 기술이라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존재가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그 드러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존재자성의 역사라고 해서 형이상학의 역사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보면은 존재는 비지스로서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 하이데거가 동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지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연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영어의 네이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이처는 이제 나투라, 그래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창조된 것에 가까운 기독교적 표현이라면, 이거는 그 이전에
특히 이제 피지스는 피사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거는 꽃피다 용솟음 치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카이로스 같은 건데 카이로스 때. 우리는 이제 적기라고 그러죠. 적기 이상한가요? 적절한 시기지. 때 맞는다는 거예요. 때 맞는다. 때. 때라는 말의 순수한 우리말이 뭐예요? 아니, 목욕탕 때 말고 시절. 한자는죠. 시절. 시절을 순수 한글로 뭐라고 해요? 여름 철, 겨울철, 봄철 맞죠? 한자로 하면 절기지, 계절. 근데 순수 한글로 하면 철이에요. 철에 의해서 이거 한자에 그 밝을 철자가 아니고 이게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는 뜻도 돼요. 철학이 뭐 일반적으로는 서양말 필로소피에 대해서 번역이다. 그래서 밝을 철자를 써서 뭐 그렇게 일본의 니시야마네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철학이죠. 한자 쓰지 말고 우리말로 하면 철학이 뭘까? 철드는 학문이라니까.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스님 되시고 나서는 안 드셨겠지만 어렸을 때 너 언제 커서 철들래?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잖아. 너 언제 커서 철들래? 그럼 우리가 항상 그러지. 그러면 한 15살쯤 되면 철이 드나? 아니야. 20살쯤 되면은 그때 가면 이제 철이 든다. 뭐 막연하게 그러잖아요. 엄마가 맨날 철든다. 언제 철드냐? 그게 뭐예요? 철든다고 했을 때 그 철은 계절을 얘기합니다. 그거 오묘한 거예요. 절기를 알면은 농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뭐 내야 될 때 뭐를 내고 추수해야 될 때 추수를 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결국은 도인의 길은 뭐예요? 철드는 거지. 절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나옵니다. 그 뭐 동양이든 이 그리스에서는 적기, 적절한 때 맞춤이라고 한 거고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중이지. 때에 적중하는 거예요. 때에 적중. 때 맞추는 거예요. 철에 맞는 겁니다. 네? 철에 맞는 거. 그래서 철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 순수 우리말로 철학일 수 있어요. 철드는 거. 때를 아는 거예요. 분리해서 뭐래? 시절 인연. 이거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절 인연 안 만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피지스라고 하는 게 피사오라고 하는 말을 명사화한 거다. 피사오는 용솟음 치다 꽃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새 그 화산이 터지는데 용암이 부글부글 되다가 뻥 터지죠. 그래서 용암이 분출이 확 돼요. 이런 현상을 피지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이 뻥 터져가지고 분출돼 나오는 거, 용솟음 치는 거, 그런 걸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언제 터지냐고. 때 맞춰 터지지. 때가 돼야 터집니다. 중요한 건 카이로스죠. 적절한 시기가 됐었을 때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이데거가 비지스야말로 자연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존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봤던 겁니다. 왜? 그리스인들이 바로 용암이 때가 됐었을 때 터지듯이. 그리고 지금 6월 말이면은 장미꽃이 빨갛게 피잖아요. 6월 말이니까 피지. 3월 말에 펴요, 걔가? 걔 아는 거죠. 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철학이고 철듦의 학이라고 보면은 진짜 철학은 누가예요?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이 제일 잘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인지과학의 문제인데 도대체 안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때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자신의 것이 뻥 터져서 드러나는 용솟음 치는 꽃 피는 그런 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연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가면서 때에 맞춰서 각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자식으로 보면 인의가 아닌 무의로서의 자연이 되는 거고, 불교식으로 보면 법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법성, 그러니까 내면의 본성, 우리로 보면 이제 연기성이나 공성인데, 이 법성이 인연 따라 그를 드러내는 거, 그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법계라고 하는 거죠. 법성이 드러나는 세계, 법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비지스를 불교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데거 후기 사상의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독일어 사전에도 찾으면 나와요. 독일어 사전에 찾으면 사건이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라는 뜻인데, 분석을 하면은 여기 아이거니스, 아이겐, 고유하다. 영어로 하면 프로퍼 같은 겁니다. 고유한. 그리고 에어는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고유한 것이 드러나는,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렵고, 하이데거 자신이 에어 아이그니스는 타국의 언어로 번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의 로고스를 번역하지 않고 로고스라고 쓰고, 그리고 이런 표현들, 그 중국말의 타오, 도 있죠. 타오를 그냥 우리 도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번역하면 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 얘기 에어 아이그니스는 번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번역 안 하면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아이겐이 고유하다는 거고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것이 드러나는 한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할까? 이런 거지. 아까 그 피지스, 장미꽃이 때가 돼서 피어남, 그거를 피지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피어남과 같이 가는 거, 사유하는 거. 아, 그것이 이렇게 피어나는구나. 아, 저게 없지 않고 이 경이 속에서 때가 되니 이렇게 신비스럽게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접점, 그것도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법성의 사건일 수 있고, 장미꽃 하나가 국화꽃, 그 미당 선생 완전 불교 시인이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불교 화엄식으로 보면 법성이 법계로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 하이데거식으로 보면은 그 국화꽃이라고 하는 그놈이 가지고 있는 그의 고유함이 때에 맞춰서 확 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피어났구나. 저것이 국화꽃이고 얼마짜리고 품종은 어떤 것이고 저건 어떻게 이용할 뭘까의 관점이 아니라 없지 않고 있게 저것이 때에 맞춰서 피어나고 있구나라고 사유하는 거죠. 이걸 존재사유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은 한 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는 그것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 인간의 사유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 접점을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당께서 국화꽃을 보고 그 시를 읊을 때의 그 접점, 그건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국화꽃이 자기답게 피어나는 그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인과 가깝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랬듯이 시인은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뭐 서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존재가 걸어오는 목소리를 자신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뿐이에요. 비슷하죠?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언어관도 다른데, 우리 언어는 인간의 언어죠. 사람의 말이 언어지. 근데 하이데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라고 그래요. 진정한 언어는 존재가 걸어오는 말이 있고 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점점 신비해지죠. 후기로 가면 이제 점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의 놓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떠한 철학자도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지는 않죠. 이런 주장들이 대체로 말년의 한 30여 년 그 숲에서 정말 이 하늘이 잘 안 보일 정도의 깊은 숲 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고 산책을 하고 사유를 하는 것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라가면 이해 못할 바도 없죠. 근데 그런 건 뭐 따라가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 정도의
사고의 여유 같은 거는 사실 우리한테 아주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명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있죠. 반야신경의 이제 핵심 구절인데 다 아시겠지만은 색즉시공은 색이 공하다. 그 연기에서 나오죠. 세상 모든 건 이제 연기하니까 자신만의 고유한 실체, 어떤 실체적이고 독립되어 있는 자성 같은 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비어있으니까 공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 모든 색은 다 공하다. 색즉시공이고. 그런데 이렇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실체성과 자성이 비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이 곧 연기를 뜻하니까 공임으로 곧 모든 사물은 또 다 드러날 수 있다 하면은 공즉시색이 돼요. 그래서 색즉시공을 일러 진공이다. 뭐 진짜 공이 아니라 뭐랄까 공에 대한 강조이죠. 그리고 묘유가 나오죠. 공즉시색. 이때의 색은 그 시류가 아니에요.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유로서 묘하게 있다는 건데, 유명한 뭐 성철 스님께서 사는 산이다해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성가에선 왔던 얘기죠. 그 청원 유신선사께서 하신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역시 산이다. 산은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청원선사께서 말씀하잖아요. 상당법원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이해하겠나? 그래서 거기서 산은 산이다.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산문에 들기 전에는 산은 산이었다. 그러니까 범부들의 우리들의 일상적 방식입니다. 산은 산이지. 산은 물이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산에 등기 내려가는 거지. 그린벨트 둘러치고 이거는 누구 거요? 이렇게 되죠. 즉 산은 산이라는 얘기는 우리에 대해서 무엇으로 있다는 얘기고, 하게 될 것이고 보면 존재자성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존재자의 성격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실체성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니까 산은 진짜로 있다고 여기는 거지. 시류하는 거죠. 실체로서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시류하는 거예요. 이게 세간의 분별 집착을 낳죠. 그러니까 그 산에 한 평만 뺏어가도 난리가 나지. 재판이 걸리고 송사가 걸려요. 지 거냐고. 사실 그래요. 땅이 수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산문에 들고 나니 산은 산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산문에 들고 나니까 결국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매달렸던 존재자성 같은 것이 없다. 이런 존재자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무라고 보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게 자성, 실체성이 없다고 하니까 공인 거고, 이렇게 공과 무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진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공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산문애들은 출세간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반야의 지혜이고. 근데 마지막 말씀을 하잖아요. 깨닫고 보니 산은 역시 산이더라. 그러니까 이때의 중심은 사실 역시라고 하는 부사에 있죠. 역시. 그냥 산은 산이 아니고 산은 역시 산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역시 산이다. 있는 그대로의 산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될 것이로 보면 존재 자체, 불교로 보면 진여에 다가가는 것이고, 묘하게 다 있는 거죠. 묘유. 그리고 이거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세간이죠. 입전수수 같은 거죠. 다시 세간이로 들어가는 어떤 자비의 행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이데거가 평생 탐구했던 존재라고 하는 이것과 유사한 것이 불교에서는 있음, 있는 그대로의 있음, 그걸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그러죠. 그래서 존재와 진여라고 하는 것과 대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공과 묘유가 결합된 거죠. 진공이기도 하고 묘유이기도 한 거. 어떻게 보면 무이기도 하고 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중도적인 표현. 그러니까 긍정, 부정 어디에 고정되게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표현하는 최소한의 것이 그저 그래. 같고도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 무, 긍정, 부정 그 어느 것으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궁금하니까 그게 뭐야? 그런 거요 하는 거지. 그래서 여여하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같고도 같다, 그렇고 그렇다 하는 건데, 그래서 같고도 같은 것 하면은 여여하다고 하는 거고,
강조법으로 얘기해서 진실로 같다고 하면 진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의 진은 참과 거짓이라기보다는 강조법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참으로 있는 그대로의 것, 있는 그대로 하면 야타 부타. 이건 뭐 초기 불교에서도 실상을 묘사할 때 많이 나오죠.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불교 이래에 있는 그대로 있음, 그것을 뭐 진여 여여 하는데, 이것이 하이데거가 존재자성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자체,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발상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존재는 존재자성으로 표상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있음. 상당히 이제 신비롭고 그렇지만은 아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때가 됐을 때 어떤 그 꽃이나 화산이 탁 피어나는 그 현장의 어떤 사건, 그런 것들과 이 진여, 소위 자성물,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분별되기 이전에 어떤 있는 그대로의, 불교에서는 이제 분별 이전의 것을 있는 그대로 야타부타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런 점에서 존재와 진여가 많이 만날 수 있고, 특히 후기 사상, 특히 에어아이그니스, 그러니까 존재가 드러나는, 인간의 사유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사건, 그것을 에어아이그니스라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당 선생께서 국화를 딱 보고서 그 시가 표현되는 그 현장의 사건 같은 거. 그래서 소위 국화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그를 고유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식, 그것을 사건, 아이그니스라고 하는데, 불교식으로 보면은 법성, 그 진여가 법성이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 그것은 이제 화엄에서는 성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성이 일어나는 거. 물론 이제 동아시아에 오면은 연기와 성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기서 성기를 법성 성기 이렇게 본다면은, 성기는 바로 진여 본성으로서의 법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이 불교는 그거죠.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서로가 배울 게 있다, 이런 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하이데거와 불교를 같이 논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